여기 하버드 강의실 내에서 수업 시간에 공개된 하나의 방송국 실험으로 인해 격분한 학생들이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한 실험이란 이야기로 떠들썩해 더 화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이 단순한 순수함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급히 사연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내용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유학 중인 배나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듣고 있는 행동경제학 수업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갑자기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 특별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교수님은 해외 방송사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실험은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동아시아 3국을 바라본 것입니다라고 하셨죠. 실험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린이들을 한국, 일본, 중국에 보내 직접 체험하게 한 거였거든요. 실험의 객관성을 위해 영국과 중국 프로듀서도 참여했다고 해요. 아이들의 솔직한 반응을 통해 각 국가의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실험의 핵심은 순수한 어린이들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먼저 일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부터 살펴봤어요. 아이들은 일본 음식에 대해 정말 좋아했대요. 스시, 라멘, 타코야키 같은 음식들이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특히 달고 바삭한 과자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일본의 또 다른 장점은 귀여운 캐릭터 문화였답니다. 살리오, 포켓몬, 토토로 같은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아이들은 이런 캐릭터들이 그려진 물건들을 정말 좋아했대요. 하지만 일본에도 단점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인 잡지들이 문제였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평가가 많았대요. 다음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이 중국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교수님은 복잡한 거리와 낯선 환경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중국 음식에 대한 평가도 좀 아쉬웠어요. 매운맛이나 특이한 식감의 음식들이 아이들 입맛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는 문화적 차이일 뿐 중국 음식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래도 중국의 장점도 있었어요. 오래된 문화유산과 웅장한 건축물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같은 곳들이 인상적이었대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교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평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한국은 아이들에게 가장 높은 행복감을 준 나라였습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문화 컨텐츠였어요. K-팝,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이 아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대단했대요. 한국 음식에 대한 평가도 꽤 좋았어요. 비빔밥, 떡볶이, 치킨 같은 음식들이 아이들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다양한 반찬 문화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대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국의 중장년층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의 어르신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느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특히 8살 중국 소녀 리리의 경험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리리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에서 실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걷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이 까져 피가 나기 시작했고 리리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근처 한옥에서 나오시던 60대 할머니 한 분이 리리를 발견하셨대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리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리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한국말로 계속 말씀하셨대요. 아무래도 북촌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신 것 같았었죠. 리리는 할머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대요. 할머니는 리리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한옥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마당에 있는 평상에 리리를 앉히신 할머니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구급상자를 가져오셨죠.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상처를 닦아주시는데 따갑지 않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도 계속 리리의 눈을 보며 미소 지어주셨고 가끔은 리리의 볼을 살짝 꼬집어주시며 웃음 짓게 해주셨답니다. 상처를 다 닦아낸 할머니는 예쁜 티니핑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리리의 무릎에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리리에게 건네주셨대요. 리리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를 꼭 안아버렸대요. 할머니도 리리를 포근히 안아주셨고 리리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답니다. 이 경험을 이야기하며
리리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은 모두 천사인가요? 라고 물었죠. 리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이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 이미지로 이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이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한국에도 단점은 있었어요. 빠른 걸음걸이와 바쁜 일상이 아이들에게 약간의 압박감을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실험 결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각국의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깊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장단점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 실험 결과는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중국에서 온 왕웨이 학생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화가 난 것 같았죠. 왕웨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중국에 대한 평가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건 공정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죠. 다른 중국 유학생들도 하나둘 왕웨이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리밍 학생은 중국 음식이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았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잖아요 라고 말했고, 장희 학생은 중국이 무서웠다니 그건 아이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심어준 거 아닌가요? 라고 따졌죠. 강의실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어요. 중국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본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지 않아요. 야한 잡지 얘기는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라고 사토 군이 말했어요. 저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런 결과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하나의 관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각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중국 학생들은 계속해서 실험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 학생들도 자국에 대한 평가에 불만을 표시했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조용히 있었지만 몇몇은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옹호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흥미롭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확증 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됐어요. 확증 편향은 행동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을 말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방금 전 우리가 본 반응들이 바로 이 확증 편향의 좋은 예시입니다. 각국 학생들은 자국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는 쉽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칠판에 프레이밍 효과라고 적으셨어요.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수님은 앞서 진행된 실험 결과를 예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중장년층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결과와 다른 나라의 중장년층에 비해 한국의 중장년층 호감도가 높다는 결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의 경우 다른 나라 학생들의 반발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앵커링 효과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또한 앵커링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접한 정보나 수치에 영향을 받아 후속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실험에서 처음 제시된 결과가 전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경제 현상과 연결되는지 궁금해졌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으신 듯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구매 결정, 투자자의 주식 선택, 심지어 국가 간 경제 협력에도 이런 편향들이 작용하죠. 따라서 행동경제학은 이런 비합리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인 경제 모델을 제시하려 노력합니다. 이날의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답니다. 단순한 경제 이론을 넘어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과 선택이 어떻게 경제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또한 단순한 실험 결과가 이렇게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각국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이후 저는 기숙사에 돌아와 오늘 저녁에 있을 학회에서 발표할 주제와 내용을 준비하던 중이었죠. 저희 하버드 경제학과 학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모임은 하버드에서 정말 유명한 문화이고 MBA 과정에 꽂히자 실제 MBA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대학 MBA 석사 과정을 밟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학회에 참석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동기들이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계사, 로펌 변호사 등을 준비하며 업계의 최고들이 모이는 하버드 MBA에 들어가 인맥을 쌓고 그 기회를 통해 사회로 진출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MBA를 자체적으로 학회 모임을 만들어 참석하고 있죠. 오늘 저녁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사실 아침에 들었던 경제학과 행동심리학 수업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 수업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본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실험 결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이 실제 경제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죠. 조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홍춘욱 박사님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이 책에서 2025년 이후 중국 경제의 몰락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2025년 이후 중국 경제의 몰락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아침 수업에서 들은 아이들의 시각과 홍춘욱 박사님의 분석을 연결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아이들의 반응부터 설명했어요. 실험 결과 아이들은 중국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어린이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홍춘욱 박사님의 분석을 소개했어요. 박사님은 2025년부터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셨어요. 그 이유로 4가지를 들고 계세요.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붕괴예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2021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많은 중국인들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예요.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에요. 이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셋째, 국제관계의 악화와 경제적 고립이에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국제무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들 수 있어요. 중국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기업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는 아침에 들었던 아이들의 반응과 연결지어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중국에 대해 느낀 불안감은 어쩌면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요. 이후 저는 여러분, 이제 홍춘욱 박사님이 제시한 중국 경제 몰락의 4가지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커졌어요. 특히 신축 주택 가격이 연평균 7-8% 정도 떨어지고 있대요. 이는 복리로 계산하면 3년 동안 20% 이상 하락한 셈이죠. 부동산은 중국인들의 주요 자산인데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예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약 4억 5천만 명의 중국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의 1인당 GDP가 아직 낮은 수준이라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국가의 노후 보장 시스템도 미흡해서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셋째, 국제관계의 악화와 경제적 고립 문제예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전랑 외교라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이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이 심해졌죠.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거의 모든 주변국과 문제가 생겼어요. 러시아와 북한을 제외하면 우방국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는 무역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예요. 중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어요. 특히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산업에 집중 투자했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니 학회 멤버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았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니
학회 멤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아이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홍춘욱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도 고령화 문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기술 혁신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덕분에 중국보다는 나은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이런 점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 있죠.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중국의 이런 경제 위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에요. 중국 경제의 침체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의 빈자리를 다른 나라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제가 이후 추가적인 한국 경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마자 중국 유학생인 리우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중국 경제가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 GDP 성장률은 여전히 5% 이상이에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경제가 좋다면 왜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중단했나요? 특히 청년 실업률 통계는 왜 발표하지 않는 거죠? 리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말을 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통계 방식을 개선하는 중이라서 그래요. 곧 더 정확한 지표로 발표될 거예요. 정말 웃긴 변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의 기술 혁신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리우는 또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날렸죠.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제 와서 뒤늦게 정책을 바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말에 리우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들 리우의 허세를 꿰뚫어 본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맹목적으로 자국을 옹호하는 건 오히려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죠. 중국의 실상을 직시하고 개선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말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의 표시를 보냈어요. 리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오늘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객관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국 옹호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겁니다. 발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들었던 단순한 실험 결과가 이렇게 깊이 있는 경제 토론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또한 우리가 흔히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이라고 무심코 넘기는 것들이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직관이 때로는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숫자와 통계만으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직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하버드 유학생 한국인 배나현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수업 내용에서 나온 실험 내용을 가지고도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청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기계와 기상을 멋지게 펼치길 응원할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